될까요? 바로 해도 될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가사거든요. 가사인데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수업. 제가 이 가사 수업을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요일에 어제죠. 어제 가사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은 실패했어. 애들이 좀 수업 한 15분 정도 하니까는 눈빛이 풀려버리더라고. 풀려버려. 왜냐면 가사가 그만큼 어려워요. 가사가 어렵고 다가가기 좀 되게 빡빡한 장르인 건 맞아. 그래서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해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수업의 다양성을 준비를 했는데 안 먹혀. 가사가 너무나 먼 산이고 높은 산이어서 안 먹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형님 작년에 우리 가사 뭐 하나 배웠었나요? 관동별고 학교가 신사고였죠. 교과서 신사고 아니야? 그래서 신사고가 관동별고에 들어있지. 혜성이는 뭐 들어있었죠? 안 배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혜성이 아마 그 미래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가 해보면 알겠지만 힘들어요. 관동별곡이 모든 가사 중에서 제일 빡센 것 중에 하나거든요. 베리 하드나이트예요. 베리 하드나이트. 그래서 뭐 힘든 걸 하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관동별곡을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특강 중에서. 관동별곡 빼고 나머지 것들 한 4개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좀 보면서 가사라는 장르를 설명을 듣고 그럼 시작을 할게요. 가사라는 장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조라는 장르의 형식을 말해야 됩니다. 시조라는 장르. 장르의 형식을, 시조의 형식을 떠올릴 줄 아셔야 돼요. 시조 형식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평시조의 형식. 평시조의 형식. 내가 처음에 포문을 열게. 3장. 잘 기억했나요? 글자 수. 몇 글자예요? 42장. 네. 희소 혹시 기억나시나요? 3장 6분에 6분 안 쓸게요. 45자. 45자 내외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음보는 이럴 수가. 사음보인데. 사음보. 음수율은 음수율이라는 것은 글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글자 수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3장 6구 45장 내외 상음보 3, 4조, 4, 4조 음수율, 이게 시조의 형식입니다. 이걸 안 지키면요, 에이 시조 못 쓰네 이렇게 했다고요. 시조의 핵심이 형식이에요. 시조의 핵심이 형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 사대부들이,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대부들이 시조를 쓰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45자라는 제약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주제의식,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정서, 이걸 표현하기에 좀 답답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아, 생각하는 말은 많은데 45자 내에다가 채워넣으라니까 빡빡한 겁니다. 새로운 장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가사입니다. 자, 가사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가사가 탄생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필요가 없어. 여기에 불만을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식들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라가요. 얘만 바뀝니다. 그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식으로 3장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사는 이름만 바뀌어요. 서사, 본사, 절사라는 걸로 이름이 바뀐 채 3장 구성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45자는 글자 수가 불만이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풀려버려요. 아니 좀 제한 좀 걸어놓지는, 한 100자 정도로 걸어놓지는. 그럼 관동별곡 같은 거 안 배워도 되잖아. 관동별곡 몇 자 될까? 한 1000자 될라나? 미친 것 같아. 너무 길어. 무제한으로 늘어나 버립니다. 사음보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음보 유지되고요. 여기 연속체라는 말이 좀 더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속체는 반대말이 분연체입니다. 작년에 고려가요 배울 때 분연체라는 특성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연체는 연이 나뉜다는 겁니다. 연속체는 연이 안 나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더라도 연이 하나예요. 그게 연속체라는 뜻입니다. 3, 4조, 4, 4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4조, 4, 4조.
이게 가사의 형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혹은 얘도 많이 물어봅니다. 얘도 많이 물어보고 뭐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은 시조를 가 작품에 던져주고 가사를 나 작품에 던져주는 거예요.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이라고 했을 때 사원보의 율격이 느껴진다. 이러면은 내가 가사의 형식을 외우고 있지 않다. 시조의 형식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끊어읽게 돼. 한번 끊어 읽어볼까? 이 끝에서 다섯 개로 끊어지면은 틀리는 거예요. 외워버려야 돼, 그냥. 이게 가사다. 가가 시조고 나가 가사다.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3장 구성. 그 다음에 사음보. 그 다음에 음수유.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건 외우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최초의 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최초의 가사. 최초 가사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최초 가사는 고려시대 때 나옹화상이라는 사람, 이름이 특이합니다. 나옹화상이라는 스님이 쓴 불교적인 주제를 담은 가사가 제일 최초의 가사예요. 우리는 이제 나옹화상의 가사는 배울 필요가 없고 사대부의 가사를 배우는데 사대부들이 쓴 최초의 가사는 그 이름이 상춘곡입니다. 상춘곡. 정극인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 이 상춘곡이 최초의 가사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해요. 요새는 좀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가 야 최초의 가사인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를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정극인이라는 작가는 15세기 사람입니다. 15세기. 근데 정극인의 책, 정극인의 문집 이런 걸 찾아봤을 때 상춘곡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18세기에 정극인의 제자, 후손들이 쓴 책을 보면은 야 우리 선조, 우리 조상님, 스승님께서 상춘곡이라는 작품을 옛날에 쓰셨어 라고 하면서 그 제자의 책에 상춘곡이 적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스승님 좀 띄워주려고 적은 거 아닐까?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한 주제의식을 보면은 상춘곡의 주제의식이 유희예요. 유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시조의 작가층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조선 후기의 주민계층들, 가객들이 쓴 시조의 주제의식이 유희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대부들은 관념적인 주제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들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사대부들의 주제도 아니에요, 이 유희가. 그러다 보니까 상춘곡은 최초의 작품이 아닌 것 같다. 그냥 뻥카 친 것 같다, 여기서. 요렇게 좀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왕정가가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편이긴 하죠. 오늘 배울 첫 번째 작품이 저는 면왕정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이거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야 상춘곡이 최초의 작품이야 라고 했을 때 근데 학원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아 그런 가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입니다. 송순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살짝만 이야기할게요. 딱히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순의 생애를. 송순은 송순은 중종 그 다음에 인조 이때 왕 때 살았던 사람이 송순이에요. 이 앞에 연산군입니다. 이연보의 어부사를 우리 배웠는데 어부사를 쓴 이연보가 연산군 중종 이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이런 걸 겪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송순도 중종과 인조 때 사람입니다. 이때 살았어요. 지위는 대사원의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원부라고 하죠. 양반들이 알지 관리 벼슬아치들을 감찰하는 국정감사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사헌부입니다. 거기에 대빵이 됐어.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사헌부 속에 그 암행어사도 있고 합니다. 결국에는 암행어사도 이쪽에 들어있어요. 자, 송순의 성격은 온순한 성격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온순했대요. 그리고 여기서 시세가 좀 어지럽고 간신히 막 등장하니까 좀 피해 그런 것을. 비판도 잘 안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송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좀 사화가 터지고 복잡한 시절을 살았지만은 작품을 보면은 부드러워요. 그냥 자연 친화 비판 같은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연보는 확실하게 속세 더러워 자연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썼는데 송순의 작품에서는 딱히 그런 걸 읽어볼 수가 없어요. 아마 성격의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이해하면서 면왕정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거 형식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사라는 이
면왕정과 가사는 굉장히 길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상상이. 생생하게 상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걸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가면은 광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상당히 좋은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예요. 광주는 무등산이라는 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분지 지형의 도시입니다. 무등산. 높아요. 1185m짜리의 높은 산이고 광주를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산이어서 이 산맥이 계속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다가 조금 광주에서 차를 타고 조금 옆에 가면 담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담양에서 무등산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솟아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제월봉이에요. 제월봉. 자, 이거 높이를 똑같이 해놨지만은 훨씬 낮아요. 이거 훨씬 높습니다. 자, 제월봉이 있고 여기에 작은 정자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이름이 면왕정입니다. 면왕정. 그리고 와서 여기에 뭐 논 있고 여기에 뭐 강 흐르고 여기에 뭐 옥천산, 용천산 이런 녀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대충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읽자마자 바로 여기에 대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한번 읽어볼 것이에요. 윗부분을 안 읽을 거예요. 아랫부분 읽을 거예요. 현대어풀이 읽을 겁니다. 위에 여러분들 면왕정가 배워본 적 없죠? 면왕정가 모르겠죠? 저기 희소도 면왕정가 배운 적 없죠? 가사를 맨 처음 접근할 때에는 중세국어로 접근하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할 것은 면왕정가가 이런 스토리구나 정도만 알아가세요. 다음번에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배울 기회가 있어요. 면왕정가가 수능에 여러분 3학년이 되어가지고 수능을 봤는데 면왕정가가 나왔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면왕정가에 대한 정보가 없네? 이것은 틀려먹은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머릿속에 면왕정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그냥 면왕정가가 이런 거구나 정도만 느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위에를 안 읽고 현대어를 읽을 거예요. 같이 한번 현대어 읽읍시다. 자, 가사는 서사, 본사, 결사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현대어에 보이는 가와 나가 서사예요. 서사. 작품의 머릿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 적혀있는지 보도록 하죠. 가는 제월봉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월봉. 무등산 한 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어져 나와 담양에 있는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제월봉이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7굽이 봉우리가 함께 움츠러서 무더기로 버려있는 듯한 모습이다. 뭐가요? 제월봉이 하나의 봉우리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봐요. 제가 여기다가 그렸잖아요. 뾰족뾰족 그렸잖아요. 봉우리가 7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엉켜있는가 봐. 그런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무더기로 막 봉우리가 쌓여있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들어있는 늙은 용이 풋잠을 막 끼워서 머리를 와 하고 막 내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제가 뭐 여기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은 아마도 송순의 눈에는 뭐 이렇게 생겼으려나? 자, 제월봉을 보긴 했지만은 뭐 이렇게 꼭대기를 보진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느꼈나봐요. 와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 왜 저렇게 제월봉은 막 이렇게 가운데 봉우리는 용머리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제월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는요, 제월봉 초입 부분에, 제월봉의 입구 쪽에 가면은 널찍한 곳이 존재를 하는데 그곳에 면왕정을 세웠습니다. 그 면왕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나입니다. 자, 나부분 읽어볼게요. 너럭바위, 넓은 바위 위에다가 소나무와 대나무를 슉슉 해치고 정자, 면왕정을 내가 세웠으니 면왕정의 지붕이 구름, 탄, 청하기, 하기, 새죠, 새. 청하기, 천리를 가리고 두 날개를 펼친 듯 하다. 면왕정의 위치, 면왕정의 지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나였습니다. 면왕정을 보면은요, 이 지붕이 좀 이렇게 약간 끄트리가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서 청하기, 날개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생각을 한 거죠. 면왕정은 되게 작아요. 가운데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작은 방이 가운데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마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루. 사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루가 있어요. 이게 면왕정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기 세워져 있다고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쉬면서 놀면서 서로 노래 부르고 술 마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크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서서 여기 사방향에서 이렇게 돌면서 제월봉도 봤다가 논강도 봤다가 산도 봤다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서사였습니다. 이제 본사로 들어가 볼 거예요. 본사. 본사는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본사 1, 본사 2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본사 1은 이 면왕정을 세워놓고서는 마루에 선 겁니다. 마루에 서서 여기를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뭐라고 할까? 마루에 서서 본 풍경, 이게 본사 1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 다라마가 본사 1입니다. 다라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은 본사 2가 시작이 되는데요. 본사 2는 이제 볼 건 다 봤어. 여기 마루에 서서 시간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계절에 따라 본 풍경이 본사 2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사 1과 본사 2는 면왕정에서 지내면서 송수의 눈에 들어온 풍경들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근데 본사 1은 그냥 마루에 내가 딱 서가지고는 본 시야를 적은 것이고, 본사 2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느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번 어떤 모습인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도 읽어보도록 합시다. 진짜 면왕정과는 상상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딱 이제 서서 봅니다.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면왕정자 앞 넓은 들판에 끊임없이 펼쳐져 있으니, 이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본 겁니다. 이렇게 봤어요.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강을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벌판 사이로 강이 만들어져서 흘러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냇물이 넓으면서도 길고 푸르면서도 희다. 두 마리의 용이 뒤트는 것 같다. 뭐가? 강물 두 개가 흐르는데 그 모습이 두 마리 용이 뒤틀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또 길다란 비단을 가득 펼쳐놓은 것도 같다. 저 물들이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다. 송순의 어떤 시야가 느껴지십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시라고 했어요. 저기 옥천산, 용천산이 보이고 강물이 흘러내리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용이 짙는 것처럼 비단을 펼쳐놓은 듯이 아름답고 빠르게 흘러가는 그 물결이 송수의 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근경이라고 합니다. 근경. 가까울 근자죠? 송순의 시야에 들어온 가까이에 있는 풍경을 적어놓은 것이 다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송순의 시선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지금 땅을 보고 있었는데 살짝 하늘 위로 고개를 들어요. 그게 바로 라부입니다. 라를 한번 읽어보죠. 자, 방금 그 강물을 따라서 펼쳐져 있는 모래밭은, 강물이 크면은 모래가 형성이 되잖아요. 강에서도. 굳이 백사장이 아니더라도. 자, 강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래밭은 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 위를 어지럽게 나는 기러기는 무엇을 사랑하느라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가는가. 면왕정에서 고개 살짝 들면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읊어놓은 것입니다.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고요. 갈매기들이 어지럽게 아름답게 날고 있고 갈대숲 사이로 이렇게 나는 모습들을 라에다가 적어놓았습니다. 됐죠? 자, 여기 하늘이라고 적어볼게요. 하늘. 자, 이제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는 뭐가 보입니까? 이 멀리가 보이는 거예요. 멀리. 정말로 여기 산이 많거든요. 이 옥천산, 용천산이 가까이 있는 산이고 뒤쪽에 산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멀리 보이는 산들이. 등산해봐서 아시죠? 멀찌감치 보면은 좀 이렇게 퍼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구름에 가려져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산들 있잖아요. 그런 산들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진짜 영상을 보면은 진짜 많이 그렇게 보여요. 그걸 이제 씁니다. 그게 마에 들어있어요. 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기가 이제 원근이 되겠죠. 원경. 얘가 근경, 하늘, 원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겁니다. 자, 원경 모습 어떤지 읽어봅시다.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고 꽂은 것은 뭐야 저것이? 산인가? 아닌가? 병풍인가? 아닌가? 그림인가? 이런 식으로 멀찌감치 보이는 산들을 병풍처럼 느끼고 혹은 그림처럼 느끼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보이고 끊어져 보이는 산도 있고 계속 이어진 산도 보이고 어딘가에 숨어있는 산도 보이고 딱 보이는 산도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어지럽게 산들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아주 이름난 듯하여서 유명한 듯하여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뚝하게 서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추월산이래요. 전라남도의 유명한 산 중에 추월산이라고 있습니다. 자, 추월산이 머리를 이루고 있고 그 옆으로 용귀산, 봉선산, 풀대신, 어등산, 용진산, 금강산, 금송산이네. 금송산이 허공에 늘어서 있는데 멀리 또는 가까이에 있는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봉우리들이 참 많기도 많구나. 여러분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떠올려 보면서 그 송순의 시야가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당정가에서 보는 근경과 원경의 모습이었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178쪽입니다. 178쪽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진다고요? 매당정에서 1년 동안 보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 수 있는 풍경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단락은 봄이겠죠. 봄에는 무슨 풍경이 보이는지 체크를 해봅시다. 자, 처음에 흰 구름, 뿌연 안개와 노을, 그 다음에 푸른 것은 산아지롱이구나. 봄에 송순의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흰 구름, 뿌연 안개, 그 다음에 저녁에 비치는 노을, 그 다음에 산아지랑이,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봄의 풍경이에요. 당연히 새파란 연두색의 어떤 새싹들도, 나뭇잎들도 보일 것이고요. 자, 그러면 구름, 안개, 노을, 아지랑이들이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그 골짜기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아양도, 교태도 부리는구나. 산 높이 올라가면은 구름들이 이렇게 산 속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이렇게 구름들이 그 산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집으로 삼아놓고 나왔다 들어갔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에 떠가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석양과 섞어져서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봄에 뿌리는 어떤 안개비 이런 것이 보이네요.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상쾌한 느낌. 하고 가랑비도 뿌리고 안개라든지 구름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이고 노을도 비치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청결한 그런 느낌이 드는 봄 풍경이 좀 상상이 됩니다. 자, 봄에 본 경치였습니다. 여름에는 어떤 경치를 볼 수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죠.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 송순이 은퇴를 하고 지은 거예요. 매당정도 은퇴를 하고 지었고 이 작품도 매당정에 가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70살이 넘었어요. 지금 70대라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언제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에요. 근데 여기 지어보기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송순의 힘으로는 여기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타고 다녀요? 라며 가마를 타고 다닌다고. 가마. 그러니까 자기는 힘들지 않겠지. 남들이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래서 가마를 타면서 야, 이 자식들은 빨리 달려 빨리 달려 하고 재촉을 한다고.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푸른 버드나무에서 우는 꾀꼬리는 교태를 못 이겨 하는구나. 아까 봄에는 아지랑이, 노을, 안개, 구름이었고요. 이번에 여름에는 뭐예요? 버드나무와 꾀꼬리입니다. 버드나무, 꾀꼬리. 그게 중심 소재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타고 가마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저기에 푸른색의 버드나무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사이에 꾀꼬리가 꾀꼬리꼬리꼬리 울고 있다고요. 야, 얼마나 저 꾀꼬리도 막 이 자연을 감상하는 게 기분이 좋고 그렇다면은 그 아양을 부리고 교태를 부리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사이사이에 이파리들이 우거져서 나무 그늘이 어우러진 때에 높은 난간에서, 이 난간은 매당정을 말할 겁니다. 매당정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물 위에 시원한 바람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상당히 여유있고 풍요롭고 한가로운 느낌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꾀꼬리 소리 듣고 있고, 이게 여름의 풍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부분 보겠습니다. 가을. 된설이 빠진 후에, 가을에 어느 날 날씨가 갑자기 추우면은 서리가 내리거든요. 서리? 여러분들 서리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서리? 군대에서 많이 봤는데 아침에 나가보면은 얇은 얼음이 맺혀있어요. 얇은 얼음이. 해 뜨면 금방 녹습니다. 그걸 이제 서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서리가 쫙 햇빛 치니까는 빠지겠죠. 빠진 후에 산 빛깔이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저도 산의 모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가을산이거든요. 가을산. 그 낙엽이 막 다 떨어지는 때 말고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했을 때 어느 곳은 초록색이고 어디는 노란색, 어디는 빨간색,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아마 송순도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된설이가 다 빠진 후에 그 산 빛깔이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 들판에는 누런색 구름이 있어요. 누런색 구름은 벼겠죠. 벼. 가을에 잘 익은 벼 들판을 보고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런색 구름들은 또 어찌하여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을 못 이겨서 달을 따라 불면서 가는구나. 여기서 등장하는 어부, 실제 어부 아니겠죠? 관념적이고 유유자적하는 태도의 어부, 사대부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가어옹이 되겠습니다. 가어옹.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을 못 이겨서 달을 따라 불며 가는구나. 이게 가을의 풍경이었네요. 자, 마지막 라입니다. 라. 겨울이겠네요. 초목이 풀과 나무가 다 진 후에 강산이 눈에 파묻혔거늘, 이것은 이 눈에 파묻힌 모습은 아마도 조물주가 성격이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이 경치를 꾸며낸 거 아닐까? 그냥 눈이 온 것을 야 눈 왔네?가 아니라 조물주가 막 성격이 야단스러워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얼음 조각, 눈 조각한 거 아닐까?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겠죠. 그 모습을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경북요대, 옥해은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신선이 즐기는 그런 장소, 경치예요. 경북요대, 신선들이 사는 곳. 옥해은산, 신선들이 보는 강과 산. 야, 이렇게 아름다워 보니까는 저기가 신선이 사는 곳인가? 저희가 신선들이 즐기는 곳인가?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 아래 그 모든 풍경들이 펼쳐져 있구나. 천지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참 경이롭다. 여기까지 뭐예요? 본사 2였습니다. 자, 그 가사의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라고 했어요. 이제 이 총 이제 결집시킨 감상문을 마지막 결론에 집어넣겠죠. 마와 바 읽어보겠습니다. 마, 속세를 떠나와도 은퇴했죠. 속세를 떠나와도 내 몸이 여유가 없다. 왜 그럴까? 백수가 됐어요. 백수가 됐는데도 왜 여유가 없을까요? 당연히 여유가 없지. 게임해야지, 애니메이션 봐야지, 영화 봐야지, 드라마 봐야지, 친구 만나야지. 시간이 없어. 똑같습니다. 이 경치도 보려고 하고 저 경치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야겠고 달도 맞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 생활 패턴이 너무나도 즐겁다.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하루 일, 뭐 우리 집안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집안일. 우리가 먹는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낚으며 뭐 반찬거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찬거리는 언제 마련할 것이며 살인문은 누가 닫으며 살인문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만든 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가집의 대문이에요. 초가집 대문. 야, 문은 누가 닫으며 떨어진 꽃들은 누가 쓸겠는가? 전부 집안일들이죠. 집안일. 내가 지금 게임하고 놀아야 되는데 언제 집안일하고 있어? 여유가 없어 나에게는. 이런 말입니다. 아침으로 부족하니 저녁이야 싫겠느냐? 아침이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이 자연 풍경을 즐기는 게 싫겠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아침도 열심히 놀고 저녁도 열심히 놀고. 오늘이 부족한데, 오늘이라고 해서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가 있겠느냐? 없어. 나는 계속해서 놀 거야.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면이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이 산으로 가는 일이 번거로워요. 저 산으로 이동하는 일도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싫어하지가 않습니다. 버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데 쉴 틈이 없는데 남들에게 이곳이 아름답다고 그 길을 전하겠느냐? 여기 오는 길을 내가 남들에게 전할 것 같아요? 아, 그냥 나만 즐길 거야.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혼자서 이렇게 산책하다 보니까는 지팡이가 전부 다 달아 없어지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술이 익었으니 벗이라고 없겠느냐? 노래를 부르게 하며 초대한 거죠. 면항정의 친구들 초대한 겁니다. 정철도 초대하고 또 누구야? 누구 있을까 또? 송순, 정철. 뭐 이희도 있고 기대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는 노래도 부르게 하며 악기를 차게 하며 악기를 켜게 하며 엉덩이를 흔들고 온갖 소리로 흥취를 재촉하니 근심이 있겠으며 시름이라고 붙어 있겠는가?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해요. 너무나 즐겁다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이제 면항정에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씨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마음을 놓고 노니 천지도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복희 황제 시대의 태평성대를 몰랐더니 복희 황제가요 중국 전설의 태평시대를 연 황제입니다. 중국 전설의 태평시대예요. 그 복희 황제 시대를 내가 몰랐었어. 그런데 야, 내가 이 면항정에서 사는 이 시기가 바로 태평성대구나. 엄청난 만족감이 느껴지죠. 내가 신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더니 내가 신선인 것 같은데? 내가 사는 걸 보니까 완전 신선인데? 엄청난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넘겨봅시다. 마지막 179페이지에 맨 위쪽에 나머지 해설이 조금 달려있어요. 179 맨 위에 목 조금 있습니다. 강산풍월. 강산풍월을 하나하나 낱개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자연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연물들을 거느리고 내가 이 백년 한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악양루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누각인데 역사적으로 중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거기서 다 시를 썼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태백, 두보 이런 사람들도 전부 거기서 시를 썼어요. 그 악양루 위에 올라서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호탕정에 자신의 풍류를 지금 호탕정이라고 한 거예요. 나의 풍류, 이태백의 풍류가 나의 풍류보다 더 하겠느냐?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선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만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족감과 자부심.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임금의 은혜로구나. 역군은 이셨다. 임금의 은혜로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앞으로 살짝 돌아가서 177페이지 한번 봅시다. 177페이지. 177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은 매낭정가 전체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매낭정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사, 본사원, 본사2 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사원은, 서사는 우리가 읽었어요. 제월봉의 위치, 모습, 매낭정의 모습, 이런 게 적혀 있었고요. 매낭정의 모습은 이렇게 학이 날개를 편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본사일은 매낭정 마루 위에 서가지고는 가까운 곳, 하늘, 먼 곳, 이런 순서로 바라본 내용이었고요. 본사2는 이제 1년을 보내면서 사계절에 느끼는 그런 감상, 풍경들을 적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소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결사, 자신의 풍류, 호연지기 이런 것들을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표현을 했고 마지막은 역군은 이셨다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이걸 우리 중세국으로 비유를 읽었다고 하면은 머리가 안 돌아. 그래서 오늘 현대어로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공부할 때에는 중세국어로 공부를 잘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바탕으로 잡아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쉴게요. 179쪽에 보면은 강호가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강호가도. 약간 다릅니다. 자연 친화, 그 다음에 강호 한정. 이런 말들과 강호가도는 조금 달라요. 얘는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작품의 주제가 뭐예요? 자연 친화, 강호 한정. 말하면 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가 뭡니까? 자연 친화, 강호 한정. 말하면 돼요. 얘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강호가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강호 한정, 자연 친화, 이걸 노래한, 자연 속에 사는 그 즐거움을 노래한 풍조를 강호가도라고 해요. 사대부들이 자연 친화를 노래로 표현한 그런 풍조를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약간 차이가 느껴지죠? 이걸 물어본 일은 없겠지만은 가끔씩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래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좀 이따가 3인곡, 정철 3인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